자, 여러분, 자, 이어서 우리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부동산 취득 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보유 시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절세 전략을 우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보유 단계에서 우리가 절세 전략이요. 부동산을 보유할 때 우리가 뭐 절세 전략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보유 시에도 우리가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1번에 보면 고유소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굉장히 소소하고 디테일한 소소한 얘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은 재산세나 종부세 대상 그 과세상 선정이나 과세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뭐 무오류로 절대 뭐 실수 없이 뭐 나한테 보낸 것은 정확하게 다 세금을 그 사람들이 계산해서 자 부과했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상 지목은 나대지 혹은 대지인데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은 현황 부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로 인정받게 되면서 재산세가 절세될 수 있고 또 종부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농지는 우리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황 부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조세부과의 원칙 중에 현황 부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상 현황과 실제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상 현황과 우리 공적 장부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자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의 현황이에요.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상이 다르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세금, 무엇에 의해서 부과될 것이냐는 건데, 여러분,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 봤더니,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세금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공부에 의해서 나한테 세금을 당연히 세무공무원은 우리가 지방세든 국세든 세무공무원은 공부상 현황에 의해서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럼 내가 실제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현황을 입증을 해가지고 사실상 현황으로 우리가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날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번에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유리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주택 임대,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재산세,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2세대 이상, 자 공동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요, 자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60제곱미터 6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60제곱미터가 빠졌네요. 60제곱미터 이하는 50%, 85제곱미터 이하는 25%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이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은 내가 주택을 사서 임대한 주택을 말하는 거고 건설 임대주택은 처음부터 임대주택 건설된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은 수도권 같으면 공시가 6억 원 이하요. 수도권 밖은 공시가가 3억 원 이하 주택을요. 해당되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우리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우리가 제외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정한 요금을 갖춘 임대주택은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이제 절세에 우리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과 자, 그 다음에 구청과 그 다음에 또 세무서에 우리가 관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임대주택으로 또 의무 임대 기간 전에 처분하면 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고요. 자, 5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전세보증금의 과세는 3주택 이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자, 2014년도에 우리 선진화 방안, 임대차 선진화 방안 정부 발표가 나왔다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여론의 반발에 밀려가지고 용두사미로 우야무야 끝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가 월세주택 있죠. 월임대를 받는 월세주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위 전세주택,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우리가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데, 자,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자, 초과할 때만 과세가 돼요. 딱 3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부부가 합해서요, 3주택, 우리 주택수 계산, 소득세 계산은 따로 따로인데 주택수 계산은 우리가 부부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남편이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이 두 채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이 경우 소형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엔드요, 기준이니까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우자 을 있는데 배우자 을 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자, 주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고 있고, 이 부부가 거주를 하고 있고, A주택과 B주택이 있는데 B주택에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C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세보증금을 요게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을 또 C주택 전세 줬는데 전세주택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요 집 같으면 주택수 계산은 몇 주택으로 계산하냐? 부부는 주택 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는 항상 개인주의 과세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요. 부부도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다만 주택수 계산은 합산해요. 부부는. 그러니까 몇 주택 갖고 있는 거로 봐요? 3주택입니다. 지금 3주택으로 계산해요. 3주택으로 계산하는데, 그런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보증금 합계액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개인별로 판단해요. 보증금 합계액은. 자, 3억 원이니까 3억 초과하지 않았죠? 갑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되지 않아요. 을 같은 경우도 자, 2억이니까 당연히 3억 초과하지 않으니까 과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부부 합산해서 보증금은 6억까지, 보증금은 6억 원까지 우리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입니다, 여러분. 주택수 계산은 3주택 계산할 때 합산해서 판단해요. 근데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니까, 부부의 경우에 이렇게 소유가 분산되어 있으면, 한 사람 명의로 몰빵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분산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증금 3억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과세되지 않고, 또 3억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과세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6억까지, 그래서 소득세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 4만 주택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는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수 관련해서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주택이 있어요. 1주택자가 있습니다. 1주택을 우리 1주택을 임대하는데, 1주택을 임대합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월세주택일 때와, 그 다음에 전세주택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지금 60%를 지금 서울특별시 지역 같으면 넘고 있는데요. 자, 봅니다. 우리가 1주택자가 딱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 받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자, 전세주택은 당연히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주택입니다. 이번엔 2주택자가 임대를 합니다. 월세주택에 대해서요, 2주택자는 당연히 과세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자, 2주택자부터는 과세가 돼요. 근데 전세주택은 2주택의 경우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3주택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3주택자일 때, 3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당연히. 자, 그러니까 월세주택은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만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물론 이때 과세에서 제외할 때 단 고가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 기준시가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거나, 또 국외 소재 주택, 해외에 있는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는,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주택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래서 이런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을 제외하고서는 1주택자다 그러면, 월세주택,
자, 임대를 받았을 때, 자, 비과세 됩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주택은 당연히 과세 아니고요.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요? 3주택부터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주택, 자, 3주택부터 과세가 되고, 아까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이 얼마요? 3억 원을,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자, 초과할 때만 과세가 됩니다. 3억까지는 아닙니다. 3억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부의 경우 주택수 계산은 합산하지만 자,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 아까 사례에서 이런 부부 같은 경우 보증금 6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전세주택은 우리가 3주택 이상부터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월세주택 같으면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만 딱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만 월임대를 받을 때만 비과세고 과세되지 않고 2주택부터는 월세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보증금 과세 3주택 이상자만 과세될 거니까 자, 아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절세 힌트는 뭐냐면 부부의 경우 보증금 자, 6억까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 세대원 간의 소유를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해서 남편 명의로만 갖고 있지 말고 배우자 명의로도 이렇게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누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 유리한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제가 어떤 제자분들 중에는 상담하다 보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죽어도 못 해준대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절세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소유를 자, 이번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부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제가 남편 명의로 지금 두 채가 있어요, 주임이. 자, 그래서 이번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임대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부인이 가서 이제 얘기했겠죠. 여보, 내가 자,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자, 교수님한테 배웠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내 명의로 이번에 사는 것은 내 명의로 하는 게 자, 좋다더라. 절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요. 자, 민기적 못 들은 것처럼 하더니 안 된다고 결국은 얘기하답니다. 자, 부인을 못 믿겠다는 건가 나중에 생각해서 자, 어떤 간에 하여튼 그런 남편도 계시지만 그런 남편은 자기 명의로만 그렇게 무조건 해놓고 그런 남편은 우리 절세와는 절대 상극인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 명의로 취득할 것이냐, 자, 누구 명의로 보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절세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부부 공동 명의를 활용하면 전세 보증금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금방 이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할 때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지만 세금은 별도로 과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각자의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각각 3억 원을 공제하므로 부부가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6억까지는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로 아까도 부부 한 사람 요 비주택은 C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어도 아까 애초에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이 자, 부부 갑을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전세를 줬는데 6억이다 그러면 자,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 단계 절세 전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보유 시의 절세 전략,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여러분들 알아다 숙지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자, 우리 살아가면서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 양도 단계 절세 전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양도 단계 절세 전략을 보시면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팔기 전에는 여러분요 항상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듣고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애초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척 중에 그러니까 친족은 아니고 인척입니다. 제 인척 중에 어떤 분이 자, 9억이 아니라 9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자, 안 내도 되는데 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자,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8천 몇백만 원이었죠. 8천 몇백만 원이었죠. 자, 그래서 거의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자, 그러니까 9천만 원 가까이 되면 거의 1억이죠. 자, 1억 정도를 우리가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억 원을 모은다는 것이 보통 직장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저한테만 만약에 물어봤으면 제가 양도 순서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냈고
팔았고, 팔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이제 우리 양도세 안내문이 날라온 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서야 이제 저한테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자, 이게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자, 돌이킬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제가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팔리기 전에 저한테 살짝 만약에 그런 세금 관련한 것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분은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안 내도 되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요, 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우리가 받고 하셔야 한다는 걸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지금 쓰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실무세법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이제 샘플 강의라 그렇고요. 실무세법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경우가 더 절세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그때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샘플 강의, 자, 절세의 어떤 몇 개의 어떤 개명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개명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이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미리 팔기 전에 미리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어떤 장치들을 미리 해 놓고,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팔기 전에 지금 요것을 어떤 걸 먼저 팔고 또 어떤 것을 요거 비과세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어떤 장치를 해 놓으면, 조금만 신경 써서 미리 장치를 해 놓으면, 그러면 뭐 세대 분리를 해 놓는다거나 미리 내가 자, 작용하는 농민인 것처럼 어떻게 해 놓는다거나 어떤 뭐 장치들을 미리 해 놓으면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팔므로 인해서 세금을 자, 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걸 점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미리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미리 그런 장치들을 해놓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유택이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규정과 보유기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양도하면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가급적 조건 충족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든 간에 노력으로 해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그런 방법들이 때로는 뭐 이게 뭐 탈법 쪽에 가까운 방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지금은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갖춘 후에 자, 충족해야 합니다. 자, 충족 후에 조건 충족 후에 우리가 양도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개정된 신고기한을 숙지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자, 절세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어영부영하다가 양도세 우리가 예정 신고기한 같은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신고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양도일이 만약에 양도일이 2014년도 만약에 4월 만약에 13일이 자, 부동산을 양도한 날입니다. 양도일은 어떤 날인가요? 그러면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잔금, 대금 청산한 날, 깨끗하게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한 날입니다.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자, 실제로 잔금이 청산된 날,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자, 둘 중 빠른 날을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과 그 다음에 대금 청산한 날을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둘 중 빠른 날을 우리가 양도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과 실제 대금 청산한 날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하면 되겠고요. 건물을 우리가 신축했을 때는 어느 때를 또 취득 시기로 하냐면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건물 신축의 경우가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건축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는 자, 취득시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어느 때로 하냐면 이게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었다가 자, 지금은 요번에는 지금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물론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한다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게 되겠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우리가 취득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매매하거나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을 우리가 양도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2014
2014년 4월 13일이다. 그럼 양도세는 언제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이니까 4월 30일이 되겠죠? 이때부터 2개월입니다. 이때부터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자, 6월 30일을 우리가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예정신고 자, 기한으로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 30일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 우리가 신고 기한 요거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확정 신고 기한은 자, 예정신고 기한 내 4월 10일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한 내 우리가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죠.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산세가 정됩니다. 예정신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정신고 납부 기한이죠. 예정신고하고 이 기한 내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산세가 적용돼요.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라는 걸 구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관련한 가산세, 납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신고 관련한 가산세를 뭐 우리가 부당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조작, 은닉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20%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신고하게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10%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불성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미납한 기간 1일 0.03%율로 우리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어떤 간에 예정 신고기한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확정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간에 예정 신고를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도했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되고, 누진세로 적용되는 부동산 등을 동일 과세 기간 내에 여러 번 양도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세를 또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예정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실 본 주택도 신고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 차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양도 차익을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피용비를 뺐더니 양도 차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그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했더니 양도세가 부과된다. 자, 그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자산은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파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연도에.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양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놨을 때 자산을 한 번 자, 만약에 이때 양도를 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3천만 원 나왔어요. 또 이때 부동산을 양도했더니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양도세는 합산과세 합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요 과표 크기에 맞는,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만큼이었을 때 세금을 요만큼 냈다 그러면 과표가 커지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하는 것이 절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주식을 빼놓고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우리가 토지나 건물,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이때 처음에 양도했을 때 마이너스 3천이었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것을 동일 연도에 빨리 파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은 서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결손금 통산하니까 마이너스 1천 되겠죠.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 손실이 발생하는 그럴 때도 일단 이정신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가, 비과세는 과세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1세대 1주택자고
2년을 보유했어요. 그래서 비과세 사항이다. 자, 그럴 때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근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는 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합니다. 여러분, 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었거나 손실본 주택도 신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편 거기 세 번째 칸에 나와 있죠. 1세대 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4번에 다주택자들은 처분 순서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이 작거나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을 먼저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요, 우리가 같은 날에 동시 양도한다고 쳐요. 뭐 같은 날에 동시에 아니어도 뭐 괜찮습니다. 아니면 동시에 같은 날에 동시 양도할 때는 두 채의 주택을 같은 날에 동시 양도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거주자가 선택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또 따로따로 양도한다고 치겠습니다.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 주택 두 개가 1세대 2주택자인데, 자, A주택은 만약에 2년을 보유했다고 치고 B주택은 1년을 보유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어느 주택입니까? A주택입니까? B주택입니까? 자, 갑이 주택 1세대 2주택자인데 이 주택 두 개 중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두 주택을 다 팔려고 합니다. 아무거나 팔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까? 자, A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각자 있는 곳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A주택. 네? 물론 내가 보이진 않지만, 자,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손을 번쩍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B주택. 자, A주택과 B주택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 선택하면, 자, 1세대 2주택이니까 당연히 과세입니다.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이요. 1세대 이거 먼저 양도했죠? 그럼 1세대 1주택자죠?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돼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요. 자, 그러면 이거 나중 양도한 B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이지만 1년 보였으니까 과세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자, 1세대 2주택이니까 과세입니다. 그렇지만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까 뭐예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 또 차이가 나고요. 또 양도 차익이 좀 적거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 차익이 크거나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 것을 당연히 나중 양도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뭐 절세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자,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양도 순서를 잘 선정해야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5번에 세대 분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만 자녀의 경우 아까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도 여러분들 임대업에서도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자녀의 경우에 30세 이상은 미혼이라도 조건 없이 세대 분리 허용합니다. 30세 미만인 자녀는 결혼이나 이혼 또는 월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 증빙이 있어야지 세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뭐 사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저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자, 28세 미혼의 여성이, 자, 직장인 여성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부모님과 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제가 본인 만약에 갑녀라고 하겠습니다. 갑녀. 자, 어떤 갑이라는 어떤 여자가요. 자, 28세 미혼 여성이 부모와 지금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1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근데 또 이 갑명의로 갑소유의 이건 부모 소유의 주택이고요. A주택은 또 갑소유의 B라는 주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해가지고 자, 집 하나를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지방에 장만했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요 1세대 지금 2주택입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요, 이 갑이 자 주민등록을 달리합니다.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놔요. 자, 주민등록을 달리하면 자 갑은 동일하게 1세대를 자 30세 안 됐지만 일정한 30세가 안 됐지만 소득세법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습니다. 자, 일정한 소득이 있어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요. 일정한 소득 이상이 있습니다. 그 증빙할 수 있다 그러면 자,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자 1세대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 요 B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년 보유가 그러면 각자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0세 미만이어도 일정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할 수 있고 또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없어도 물론 세대 분류는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류할 수 있고 소득이 없어도 근데 30세가 안 됐을 때는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을 때만 세대 분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이렇게 자녀명의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절세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30세 이상인데요. 자, 노처녀 노총각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기 듣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집 한 채가 있는데 또 집 한 채를 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부모님한테 자, 아버지, 어머니, 자, 우리 만약에 집 한 채가 있는데 또 만약에 아버지나 엄마 명의로 집을 사면 우리 1세대 2주택 되고 그중에 먼저 한다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만약에 내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난 30세 이상이니까 세대 분류 가능해요. 그래서 나를 다른 주소를 내 명의로 취득해서 하게 해서 주소를 나를 다른 데로 바꿔놓으면 우리 각자 1세대를 구성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이 자, 네 그 주택, 네 명의로 해놓은 주택 그거 팔려고 하는데 네 인감도장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알았어요 아버지. 표정 바라지 말고 조용히 방에 가서 찾는 척 한 다음에 짐 꾸려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 돌아와라. 그럴 때 십장가 가면서 저 주세요. 이러면서 갖고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28세 미혼 여성. 자,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 분리를 잘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요 정도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면 취득 관련한 각종 서류와 부동산 보유할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 잘 챙기세요 그랬는데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와 관련한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 자, 우리가 취득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자, 그 외에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 거기 쭉 여러분들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거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 거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한 그 비용들이 들어갔을 때는 증빙서류를 잘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사비용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빙서류로서요,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간이영수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송금, 우리 그 공사업자한테 우리가 송금해준 금융거래자료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면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공동명의 활용하세요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우리가 자, 단독명의로 취득하든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세금 부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세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절세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말씀을 아까 드렸죠. 자, 그 다음에 8번의 오래된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여러분요. 취득 가격이 오래된 것은 미리미리 자, 이게 증여해 놓는 것이 미리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해 놓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 이쪽에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또 설명할 게 좀 많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그래서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자, 여러분들 또 멈췄다가 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오래된 주택, 자, 취득한 가격이 굉장히 내가 싸게 샀어요. 근데 개발 호재 등이 발생해서 여기 부동산 가격이 싹 급등했을 때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싸게 샀는데 갑자기 뭐 2억에 샀는데 내가 부동산을 2억에 샀어요. 살 때는 예를 들자면 어떤 주택을 2억에 샀는데 이것이 한 2년 사이에 갑자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5억이 됐었다. 자, 그랬을 때 요럴 때 내 명의로 주구장창 갖고 있다 팔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훗날을 도모해서 훗날을 도모하면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파는 것이 좋은데요. 그 관련한 얘기 말씀을 이따가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양도시 부동산 팔 때 부과되는 세금 앞으로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부동산 팔 때 양도시 부과되는 우리가 절세 전략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상속 증여세에서 특히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세법에서 우리가 이제 중급 고급으로 들어가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럴 때 상속 증여 관련한 절세 전략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증여 공제 같은 것이 2014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세 번째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